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첫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호스테드 감독 부임 이후에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결과는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겼네요. 사실 저희가 아무도 승부 네. 예측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무승부는 네.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맨유의 우세를 대부분이 점쳤단 말이에요. 근데 토트넘이 이제 기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처럼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1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라이트백에 에메르송 대신 포로가 출전을 했고요. 중원에는 스킵 대신 파페사르가 비수마와 함께 3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 쪽을 살펴보면 1라운드와 완전히 동일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헤이룬이 여전히 부상 중이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기용이 됐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좀 다소 아쉬웠던 가르나초가 이번에도 왼쪽 윙어에서 선발 출전을 해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일단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맨유 같은 경우는 다른 곳들이야 이제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 마운트가 또다시 중원으로 선발 출전을 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선 선수가 지금 에릭센 정도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운트가 그래도 천억 선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방 압박적인 측면에서 마운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터나우 감독도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시켰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유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약간 시간 순서대로 조금씩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반전은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음에도 저는 맨유가 좀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찬스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다 놓쳤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유의 포인트 1번은 중앙을 틀어막는 전방 압박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맨유는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맞불을 놨어요. 완전히 내려앉았던 1라운드에 브렌트포드가 있었죠. 그 팀에 대비해서 충분히 좀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토트넘은 빌드업 시에 좌우 풀백인 포로와 우도지를 중원 가담을 시켜서 2-3-5 형태의 중원을 구축을 했는데요. 맞아요. 지난 경기는 똑같았죠? 네. 근데 여기에 터너 감독은 안토니 가르나초를 이 풀백들을 따라서 중원으로 좁히게 지시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인마크로 중원을 거치는 토트넘의 빌드업을 완전히 방해를 해줬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왜 마운트를 선발로 썼구나 아니면은 가르나초나 이런 안토니 같은 좀 활동량이 좋은 윙어들을 왜 배치를 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었고 사실 터너 감독의 전술은 적중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롱패스로 한 번에 넘어가는 네. 그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토트넘은 비카리오부터 시작해서 중원을 거치는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는 그런 프리시즌부터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런 걸 이제 터너 감독이 노리고 중원을 틀어막는 압박 전술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압박에 성공하면 토트넘이 여전히 측면 뒷공간이 많은 팀이잖아요. 네. 그를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해서 가르나초 쪽으로 넘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물론 가르나초, 안토니, 메이슨 마운트,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그 공간을 100% 활용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터너 감독 나름대로 전방 압박과 역습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짚어볼 건 결정력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이 이렇게 전술을 짜서 자 이렇게 공격 루트를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도 결국 그 공격 루트로 찬스가 나와도 결정을 짓지 못하면은 첼시 경기 저희가 일부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경기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감독 입장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바로는 감독은 전술을 통해서 골문 앞까지 공을 배달해 놓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골문 앞에서 결정 짓는 거는 선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맨유의 공격진이 제대로 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전반전을 무득점으로 끝냈습니다. 맨유가 압박과 역습을 통해서 토트넘을 굉장히 고전하게 만들었는데 점유율이 43%에 그쳤는데도 전반전 점유율이죠. 점유율이 43%였음에도 슈팅 14회, 유슈팅 3회, XG값 이제 기대 득점이죠. 1.38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아니면은 좀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전 스탯만 뽑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전체로 봐도 1점 넘는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전반전에 1점을 넘게 SG를 뽑았다는 거는 그만큼 찬스를 많이 맞이했다. 한 골은 넣어줬어야 되는 전반에. 네네네. 결국 마무리가 안 됐던 게 맨유에게 좀 치명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술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터너 감독의 이 중원을 틀어막는 포인트는 나름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맨유는 안토니 가르나초의 예리함이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레시포드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부상 중인 헤이룬이 돌아와서 좀 득점에 얼마나 가담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팬들 입장에선 기다려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근데 또 같습니다.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이제 헤이룬이 돌아오면은 헤이룬을 가운데 두고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측면 파괴력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일단 헤이룬 자체도 뭐 득점에 특화된 선수는 아니거든요. 주변 동료를 살려주는데 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골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뭐 안토니가 갑자기 뭐 한 골 타이틀을 하거나 뭐 사실 교체로 산초가 뒤늦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맨유도 뭔가 득점해줄 선수가 누구냐 이걸 계속 찾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거 레시포드가 돼야겠죠? 네, 지난 시즌 후반기라기보다 뭐 한 1월, 2월 이때쯤 폼이 유지가 된다면 맨유는 뭐 득점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진이 좀 분발해야 된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유의 문제는 이제 선수 개인들의 문제, 결정력의 문제였다라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트넘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토트넘은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축구 있잖아요. 그게 1라운드에서는 저희가 살짝은 의문점을 남기는 포인트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2라운드에서는 완전히 이게 포스텍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공격 축구가 완전히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드업 부분에서 방해를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뭐 상대 라인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그런지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전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전술적으로도 꽤나 좀 유연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2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양풀백인 포로와 우도지가 인버티드 동선을 활용을 해서 2-3-5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줬거든요. 이를 통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죠. 근데 이때 좌우 윙어, 뭐 여기서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되겠죠. 좌우 윙어가 폭을 벌리고 메잘라, 풀백이 그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는 뭐 맨시티, 아스날 이런 전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연스러운 뭐 3-2-4-1 뭐 이런 전술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전술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좌측으로 치면 뭐 포로, 사르, 쿨루셉스키의 삼각형이 있을 거고 우측에는 우도지, 메디슨, 손흥민이 있을 텐데 이 선수들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유기적인 스위칭과 연계를 보여줬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는 오른쪽 사실 트라이앵글은 엄청 잘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왼쪽 트라이앵글에 좀 네. 문제가 생기면서 공격에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보다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진 그쵸. 모습이었죠. 네, 여기에 더해서 비수마의 뽀름반 아니면 메디슨의 쫙쫙 벌려주는 반대 전환 패스 이런 것도 좀 돋보였다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확실히 지난 경기에 이어서 뭐 이번 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이 선수들이 확실히 핵심이고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들이 파페사르의 활약에 대해서 되게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이 선수가 특별히 의미 있는 선수가 아니었었거든요. 지난 네네네. 시즌에는. 네. 그냥 스쿼드 자원 네. 내지는 유망주 정도의 레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하에서 좀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이 전술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이제 파페사르의 선제골 장면을 보면 폭을 벌린 클루셉스키 윙어죠. 폭을 벌리고 있을 때 거기서 측면 돌파를 한 뒤에 메잘라였던 파페사르가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공격 패턴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리산드로의 자책골로 기록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에서도 메디슨이 반대 전환 패스를 했을 때 터치라인으로 폭을 벌렸던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리고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박스 안으로 들어간 벤 데이비스가 이 득점에 관여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좌우에서 폭을 벌리는 윙어 그리고 풀백의 오버래핑, 메잘라의 공격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왼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메디슨이 또 살짝 에버리지 포지션 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네네네. 연계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가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네. 뭐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진짜 연계라고 하죠. 진짜 연계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 진짜 네. 지난 시즌에는 거의 선수 개인의 능력들에만 의존하는 공격을 많이 토트넘이 펼쳤었는데 이번엔 진짜 팀적으로 득점을 만드는 걸 보니까 와 진짜 감독이 팀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 진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손흥민 얘기가 나와서 손흥민 포인트도 네.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손흥민은 뭐 1라운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줬죠.
이 경기에서도 물론 좌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서 폭을 벌리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치만 1라운드에 비해서 메디슨, 우도지와의 연계가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뛰어난 찬스 메이킹 능력을 보여줬죠. 저희가 1부에서도 짧게 언급드렸지만 키패스 4번 네.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 1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정말 뭐 우도지나 사르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충분히 어시스트도 네. 한 2개는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찬스 메이킹 능력을 뽐냈습니다. 뭐 일단 지난 경기와 달랐던 게 일단은 브랜트포드는 라인이 굉장히 낮은 팀이고 맨유는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라인이 높아서 공간이 많아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능력이 더 발휘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도지나 메디슨이 좀 많이 붙어주면서 트라이앵글을 잘 형성을 해줬던 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게 또 손흥민 선수 활약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과의 스위칭을 통해서 직접 박스 타격하는 모습까지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사실 왼쪽 측면에 거의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네. 경기는 뭐 스위칭을 많이 하면서 뭐 메디슨이 왼쪽에 있었던 적도 있고 우도지가 왼쪽에 있었던 적도 있고 왼쪽에 있었던 적도 있고 네네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손흥민이 박스로 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후반전에는 이제 히샬리송이 빠져나가면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네. 이동하기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히샬리송보다 훨씬 나은 연계 플레이, 내려와주는 움직임, 내지는 침투, 뭐 슈팅 이런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포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충분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걸 타개할 능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난주에 저희가 좀 제기했던 의문들을 한 경기 만에 다 해결하지 네. 않았나. 저 측면에 고정되면 안 된다. 중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오히려 공격수로 쓰는 것도 좋다라 다 얘기했었는데 이거 다 했어요. 해결책을 한 경기 만에.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경기는 손흥민이 위치적으로 안 좋았었지만 이번 경기는 진짜 완전하게 해결책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좋아졌을까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저는 이게 크다고 보는 게 브렌트포드와 맨유의 스타일 차이가 좀 많이 영향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1라운드 상대였던 브렌트포드는 완전히 수비 전형을 구축한 채로 수비하다가 역습을 시도하는 카운터를 노렸거든요. 5-3-2로 그냥 완전히 내려섰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중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터치라인 쪽으로 점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에서 스위칭 플레이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수비 네. 라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영향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고요. 하지만 맨유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측면 공간을 노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방 숫자가 적었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전보다 훨씬 더 손흥민이 좀 뛰어다닐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 그냥 풀백이랑 1대1을 하는 게 아니라 센터백이랑 1대1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특히 손흥민한테 좋지 않았나. 또 바란을 딱 제치면서 사라한테 패스 내주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볼 때 확실히 손흥민은 공간이 있을 때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좀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아이솔레이션이란 한쪽으로 선수를 몰아놓고 반대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는 플레이를 말하죠. 뭐 이거는 거의 모든 팀들이 강팀이라면 다 수행하는 것 같고 상대의 수비를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뚫기 위해 사실 맨유도 가르나초를 통해서 이런 거를 시도를 했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 네, 맨유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맨유도 이제 우측으로 몰아넣고 가르나초를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트넘도 포로 클루셉스키가 볼을 모고 전진을 할 때 반대쪽에 손흥민이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하려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저는 의도적으로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페리시치 투입 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꼭 손흥민을 살리겠다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맨유의 이런 후방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맨유의 높은 라인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한테 많은 공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1라운드보다 좀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손흥민한테 공간이 많이 주어졌다 이럴 것 같아요. 지난 경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이번 경기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본에는 없지만 페리시치가 오히려 왼쪽 윙에 가고 손흥민이 중앙에 있을 때도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반전이랑 후반 초반 해가지고 히사리숑이 중앙에 있었는데 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기회를 잡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후반에는 뭐 토트넘이 앞서 나간 상황에서 역습 위주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손흥민이 빛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중앙으로 갔을 때 또 어떤 장점을 낼 수 있는지는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언급했던 게 페리시치가 풀백으로 나왔을 때 동선 문제 그리고 손흥민이 윙어로 나왔을 때 둘이 호흡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걸 언급드렸는데 물론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은
뭐 케인의 유무의 차이도 있겠지만 손흥민이 중앙으로 가고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빠져서 왼쪽 윙어로처럼 플레이를 하는 게 이 전술상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정말 잘했어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약간 토트넘 공략법이 1, 2라운드를 통해서 명확해졌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라인을 올리지 않고 뒤로 딱 있다가 이제 2, 3호에서 벌어지는 그 뒷공간에 빠른 선수를 이용해서 공략하면은 쉽지 않다가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번 경기도 맨유가 라인을 올리고 뭐 빌드업해서 중원 싸움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이날 경기력은 물론 훌륭을 했지만 1라운드 수비벽을 세웠던 브렌트포드에게 고전을 했음을 생각을 하면 여전히 좀 무모한 전술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맨유가 전반전에 네.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그냥 이 전반전에 한 두세 골 들어가면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럼 이제 비카리오가 잘 막아주고 비카리오 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맨유 공격수들이 결정을 못 지어준 거지. 뭐 사실 이 경기도 진짜 와 완전 맨유를 그냥 KO 시켰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좀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가 뒷공간을 좀 노리려는 그런 카운터를 하는 팀을 만나면 여전히 고전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진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이 경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확실히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보였던 약점들을 정말 감독의 역량으로 잘 만회를 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뭐 지난주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바로 이제 본인을 증명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